반갑습니다. 1학년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수업을 함께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마음이 참 아프네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죠? 날씨가 어느새 꽤 따뜻해진 봄입니다. 봄은 참 설레는 계절 같아요.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오고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활짝 펴있고 뭔가 에너지가 돋아나는 그런 계절이 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요즘은 아니긴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봄에는 항상 연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봄을 조금 더 설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연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선생님은 연애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바로 선물을 고르는 일이었어요. 기념일이나 생일 이럴 때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부담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고르기 전에 항상 혹시 뭐 필요하거나 갖고 싶은 거 없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아니야, 난 필요한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어, 난 마음만 있으면 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마음만 준다면 조금 그렇잖아요. 하루는 선생님이 선물을 고민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아주 예쁜 구두를 한 신발 가게 매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와, 이거다, 이거 정말 예쁘구나 하고 바로 구매를 하고 포장을 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제 친구들한테 보내줬어요. 얘들아, 나 이거 선물로 줄 건데 진짜 예쁘지 않니? 그런데 제가 문자를 보냈던 친구들 모두 저한테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구두를 선물하면 도망가잖아, 왜 구두를 샀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예뻐서 구두를 산 것 뿐인데 구두가 뭐 구두지, 안 그래요? 또 다른 에피소드는 선생님이 하루는 꽃 선물을 하려고 화원에 갔어요. 화원에 가서 장미꽃을 사려고 봤는데 장미꽃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색깔이 아주 다양했어요. 그래서 뭘 고를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다 달라고 했어요. 뭐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섞어서 한 다발 줘서 선물로 주고 그날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재미있게 놀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네요. 혹시 오늘 그 장미꽃 선물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은 이 친구가 오늘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꽃 선물을 해줘서 기분이 참 좋았구나 라는 마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의 기념일은 아니지만 난 너와 만나고 함께하는 이 하루하루가 항상 기념일 같은 날이야. 사실은 알고 보니 제가 그 고른 꽃들 중에 노란색 장미꽃 있잖아요. 그 노란색 장미꽃의 꽃말이 이별이라는 뜻이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배울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되는 개념은 상징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상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징이란 건 추상적인 사실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준 에피소드에서 제가 선물한 구두나 노란색 장미를 사람들은 이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해석했죠. 다시 말해, 구두나 노란 장미가 이별을 상징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별이나 헤어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볼 수 없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상적이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구두나 노란 장미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인 거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눈에 보이는 사물로 표현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 네잎클로버를 봤을 때 해몽이 떠오르는 거,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시험 잘 봐 하면서 주는 뭐 찹쌀떡,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는 뭐 카네이션, 이런 애들이 상징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문학작품에서 상징이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게 되는지, 또
그 상징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과제로 이미 읽었던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전처럼 그냥 내용만 알면 되는 거, 줄거리만 알면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감상해야 됩니다. 특히 이 작품을 감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요, 먼저 작품에 등장하는 상징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보고, 또 이런 상징들이 작품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과 함께 보면 조금 더 풍부하게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사실 이 소나기라는 작품은 제목부터가 엄청난 상징이에요. 원래 이 소나기라는 작품의 제목이 소나기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소녀라는 작품이었답니다. 근데 왜 이 제목이 소녀에서 소나기로 바뀌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소나기, 황순원.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었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사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요, 이 작품은 여러분 나이대보다 좀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성장을 해서 읽는 게 더 와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이 때묻지 않은 시절에 했던 그 순수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순수한 시절에는 본인이 순수한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과거에 내가 그땐 그랬었는데 하면서 깨닫는 표현이 많죠. 선생님도 순수해서 그런지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물론 농담이고요. 첫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윤초신의 증손녀인 걸 알 수 있었다라고 하죠. 소년과 소녀,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끝날 때까지 소년과 소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소년과 소녀의 이름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년의 이름은 봉두고 소녀의 이름은 봉순이야. 봉두는 개울가에서 봉순이를 보자. 이렇게 됐다면 이 소설을 감상하는 독자들 중에서 봉두나 봉순이들은 완전 몰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거 봉두나 봉순이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소년이나 소녀가 아니었던 사람은 없거든요. 절대로. 따라서 이 작품을 읽는 동안에는 내가 이 소년 또는 소녀에 몰입을 해서 마치 내가 이 작품의 주인공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즉, 몰입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감을 조금 더 쉽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소녀가 윤초신의 증손녀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거 알 수 있죠. 계속 가보면 지금 이 소년이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개울가죠. 개울가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개울가에서 소녀는 물장구를 치면서 놀고 있어요. 처음 보는 것처럼. 근데 웃긴 건 소녀는 오늘만 물장구를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며칠째 물장구를 치고 있대요. 뭔가 좀 이상하죠? 물장난을 엄청나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음 문장을 한번 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어디서요? 징검다리 한가운데에서 한다고 해요. 징검다리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물이 있으면 징검다리라는 건 이렇게 큰 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돌멩이들이 놓아져 있는 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인데 그 징검다리 중간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나가죠. 그러면 이 소년도 길을 건너야 하는데 길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건너겠죠.
다 소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건너려면 소녀는 소녀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저기 미안한데 나 길 건너야 되니까 좀 비켜주겠니?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겠죠. 뭐 가다가 그냥 툭 밀어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소녀의 의도가 담겨있는 행동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소년이 자기한테 말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다시 말해 소녀의 적극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소년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말을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의 소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런 소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길을 건너지 않고 거기 그냥 털썩 앉아버립니다. 참 뭐랄까 어리숙하게 보일 수도 있고 좀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좀 답답하죠. 계속 가볼게요. 다음 날엔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심지어 다음 날에는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소녀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년 입장에서는 소녀가 왜 거기서 나의 길을 막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소녀는 소녀를 무서워하는 거죠. 서울에서 내려온 껌 좀 씹는 누나가 길을 막고 있으니 지나가다가 말이라도 걸면 야 너 여기 지나가려면 통행료 내놔 막 오이씨 뒤져서 10원에 뭐 농담이고요. 이날에 소녀가 징검다리에 나와서 세수를 하고 있었대요. 어떤 옷을 입었냐면 분홍 스웨터를 입었는데 소매를 걷고 있었대요. 근데 그 소매에 걷은 팔과 그 목덜미가 아주 희었대. 하얀색이었대. 다시 말해서 항상 일하느라 살이 타 있는 시골 아이들과는 달리 시골에서 보기 힘든 분홍색 고급 옷, 분홍 스웨터에 하얀 살결에 소년 입장에서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날도 소년이 그냥 그대로 앉아있자 소년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장난을 계속하다가 물속에서 뭘 꺼내요. 조약돌을 하나 꺼내요. 하얀색 조약돌. 하얀 조약돌을 꺼냅니다. 하얀 조약돌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이 하얀 조약돌을 누구에게 던져요? 소년에게 이건 아니고 던지죠. 이 바보! 하면서 던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 한번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시지! 이건 아니겠죠? 소년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게 서운한 거예요. 야속하고. 이렇게 본인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녀의 적극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사이 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발도 드물했다.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쪽 갈밭머리에 갈꽃이 한 옴콤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배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거쳐 있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소녀가 소년에게 이 바보! 조약돌을 던지고 달립니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면서 달립니다. 어디로 달리냐면 갈밭 사이길로 들어갑니다. 갈밭이라는 건 갈대밭을 의미해요. 갈대 아시죠? 갈대는 사람 키만큼 자라있는 게 갈대잖아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보이지가 않죠. 소녀는 갈밭으로 들어간 소녀를 기다리죠. 보면서 곧 나오겠지 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재밌는 건 소녀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소녀가 진짜로 안 나오자 에이 뭐야 에이 가야지 가는 게 아니라 발도 드물었대. 소년이 점점 소녀에게 관심이 생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결국 소녀가 나왔는데 이렇게 갈꽃을 잔뜩 안고 나왔대요. 소녀 눈에는 소녀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소녀가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꽃이 걸어 나오는 것만 같았대요. 약간 이제 눈에 뭔가 씌었습니다. 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소녀는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보게 됩니다.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소녀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약돌을 주머니에서 딱 꺼내서 보고 다시 주머니에 조약돌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이 조약돌이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뭘 상징할까요? 이 소년에 대한 소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존재가 조약돌인 거죠. 그리고 소녀는 그 조약돌을 에잇 하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주머니에 넣음으로써 소녀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한 어느 날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보았다. 물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야 말았다. 소녀가 이리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내가 짜릿하게 코를 찌른다고 생각됐다. 미간이 아찔했다. 찝찝한 액체가 입속에 흘러들었다. 코피였다. 소녀는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더 늦게 개울가로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소녀를 만나기 싫은 거죠. 좀 이상하죠. 그리고 실제로 소녀는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소녀가 보이지 않자 이 소년의 마음이 어때요? 그렇죠. 허전함을 느낍니다. 소녀는. 그리고 주머니 속에 있는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머니 속 조약돌을 계속 주무르는 이유가 뭘까요? 손바닥을 지압하면 조금 더 건강해지니까 열심히 지압을 하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소녀가 평소에 앉아있던 자리에 가서 똑같이 앉아봅니다. 그리고 소녀가 하던 것처럼 똑같이 물장구도 쳐보고 똑같이 세수도 해보고 똑같이 얼굴을 비춰봐요. 소녀가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죠. 이 또한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물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봤는데 어떻대요? 싫었대요. 왜 싫었을까? 물에 비친 본인의 모습이 너무 검게 타 있어서 싫었대요. 아까 소녀는 하얗고 깨끗한데 본인은 뭔가 검고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서 싫었던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소녀와 본인을 비교하면서 나 같은 애는 쟤랑 못 놀 거야. 쟤는 너무 깨끗하고 밝고 예쁜데 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요? 소녀가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녀는 어떡합니까? 왔어 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소녀는 도망치다가 막 잘못 뛰어서 막 물에 빠지고 막 넘어지고 몸을 가릴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숨고 싶다 하면서 달립니다. 달리는데 심지어 목까지 코피까지 흘리면서 에이, 바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대요. 소년이 개울가에서 한 행동은 분명히 소녀를 그리워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왜 막상 소녀가 진짜로 나타나자 도망갔을까요? 소녀는 본인이 소녀를 따라 행동했던 거, 소녀처럼 똑같이 개울가에 앉아서 물장구도 쳐보고 세수도 하고 했던 걸, 다시 말해서 본인이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당황스럽고 또 당황스러움도 느꼈겠죠. 그리고 달리면서 소녀의 그 파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는 건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이 본인을 스스로 꾸짖고 있는 행동인 겁니다. 본인의 모습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거 난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하면서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뭔가 이야기가 재밌게 흘러가고 있죠.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 읽는 부분은 조금 더 재미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내용이나 스토리에 중심을 두고 읽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상징이라는 개념, 소설의 제목, 왜 소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주인공들의 이름이 왜 안 정해져 있고 소년과 소녀로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방금 말했던 조약돌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다양한 상징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이를 통해서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독자들이 인물들의 감정이나 이 주제에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소나기를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